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의지로 우리가 낙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정치 생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두 패널 1% 포인트 차 땡땡. 네. 봤어요. 이 제목만 보면은 저희가 TV만은 안 한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 땡땡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방송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오늘 허심탄회하게 어째서 우리가 대선에서 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게 진 게 아니다. 깻잎 차이의 어떤 그런 승부였기 때문에 이거를 패배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나 너무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박빙 패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 표 차로 지나 1000만 표 차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고 승자가 도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일단 결과 한번 보신 소감을 우리 이은영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이번 대선 보면서 97년하고 이제 2002년에 그 작은 격차로 우리가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였기 때문에 이 패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지선이 한 80여일 뒤에 있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해서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그 비대위에 구성된 걸 보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또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큼으로 우리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크게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서울 경기도 보면은 그 지난 2020년 총선하고 대비해서 볼 때 민주당의 지역들이 지금 국내임으로 넘어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 기존에 수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한다면은 정말 그 지방선거 때 또 생각지 못한 대패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성이 아니라 그 탈환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 네, 먼저 민주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 저도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늘 남네요. 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저는 분석을 하자면 결국은 정권 교체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많은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투표를 보면 눈에 띄었던 것은 결국은 서울과 충청이었습니다. 충청은 윤석열 후보의 충청 대망론이 존재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벤트적 공약, 과거에 있었던 하다못해 세종시 같은 그런 것도 만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거대 담론을 만들지 못했다. 거대 담론을 만들지 못했죠. 뭐 소확행 공약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깊고 이 공공이 이것까지 바꿀 수 있구나. 국가 권력이 이것까지 바꿀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산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산뜻한 맛을 내는 정도로 끝내야지. 그렇죠. 이거 자체로 이런 담론 자체로 선거 국면에서 그렇죠. 승기를 잡는다 이거는 좀 무리였다. 한국 사회에 저는 또 느낀 게 결국 변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3대 변수는 정치에서는 지역, 이념, 세대다. 그리고 지역은 아직도 완고하게 이념적으로 진보와 이념으로 덧칠해져서 남아있다. 호남의 표심이라든가 영남의 표심 그리고 충청의 또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로 저는 좀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정권 교체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서울에서 진 이유는 부동산 문제다. 특히 강남 상구와 재개발 대상 지역들에서 다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비롯된 정권 교체론을 넘지 못했다. 이게 저는 뭐 핵심이다. 이렇게 아니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4.7 보궐선거에서 몰패를 했는데 서울에서 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번 대선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그 내부의 사정도 좀 돌아봐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 걸렸고 국토보유세라든가 그런 좀 근본주의적 접근들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토보유세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데는 의미 있는 이 법률이나 제도일 수 있습니다만은 선거 국면에서 내놓았을 때는 굉장히 좀 이 중도층에게 좀 위기 의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토보유세나 기본소득이나 참 좋은 공약이고, 근데 그건 짚고 난 다음에 확 시행을 해야 될 거지. 선거 때 이거 할 테니까 찍어달라라고 하기에는 그 공약은 중도층에게 그다지 호감을 얻지 못한 것이었다. 그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득표율부터 한번 좀 제대로 분석해 보고 왜 졌는지를 또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이번 그 선거 결과 주로 이제 뭐 계층이나 뭐 연령대 이건 다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은영 소장님. 일단은 그 출구조사 결과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좀 꼼꼼히 이제 다 분석을 다시 하겠지만 30대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원래 이제 핵심 지지층이 30대, 40대였거든요. 근데 이 30대가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손을 들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요. 남녀 다 합해서 졌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겼지만 두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남자는 윤석열, 여자는 이재명 이렇게 해서 이제 58로 딱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네. 문재인 후보가 나왔던 19대 대선, 18대 대선에서는 남녀 공이 2030 세대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네. 앞섰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를 보면은 출구조사 결과 보면 남자는 이재명 후보 42.6이고 윤석열이 52.8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국민의힘으로 손을 들어준 거고 여자는 49.7 대 43.8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이 30대 핵심 지지층을 지키지 못한 부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 지난 19대 대선하고 20대 대선에서의 그 투표율 변화도 보면은 30대, 40대가 지난 19대 대선보다 거의 4.9, 4.5%포인트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40대에서 4.5%포인트 투표율이 낮아졌다라는 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40대였고 그 층은 마지막에 가면 거의 뭐 55에서 60까지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층이 결국에는 4.5%포인트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여성 표심이 아닐까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30대, 40대 핵심 지지층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교수님. 이게 뭐 저는 30대 남성표 문제를 부동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뭐 네. 내로남불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2030 청년 갈라치기 이준석 그 대표의 전략도 먹힌 측면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30대가 이제 최초로 생애 최초로 이제 부동산을 보통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그 연령대인데 그분들에게 좌절감을 줬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저는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대책 부분이 나중에 좀 먹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 30대층에서 이게 약간 스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왔다가 지금 최종 결과는 이게 빠졌는데 이게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 집값이 상승한 그 부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세 부담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지어야 될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지금 30대들이 이 이재명 후보를 오지 않고 윤석열 후보로 간 건 아닌지 그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책이 무엇이냐, 나에게 그게 실제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신임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임을 잃은 게 가장 큰 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임이 좀 잃었을 수도 저 있을 것 부동산 문제의 책임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뭐 섬세하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앞에서 뭐 국토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니 나올 공약 다 나왔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네. 지난 그 4월 달이죠. 저기 저기 LH 사태가 터진 게 예, 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와중에 즉각적으로 여당 정부가 어떤 눈에 보이는 정책의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 건축물의 변화라든가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라면은 해소됐을 건데 저는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무리 말로서 정책을 만들어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예를 듭니다. 당장 저는 아쉬운 게 LH 그때 해체했어야 돼요. LH 해체했어야 됩니다, 진짜. LH 해체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서울에서부터 이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라면은 뭐가 달라도 저는 바로 효과가 나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서울의 밑바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구도심 지역 돌면서 재개발해 주겠다라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이거 사실 신통기에. 그 지역별로 효과를 낸 거거든요. 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했어야 됐어요. 그걸 못 했어요. 그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료에 포위되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양쪽 다 이게 그 불만 부분을 이 새로운 후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LH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재개발과 관련한 신통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을 내긴 했지만 그게 그다지 이제 과거의 정부가 곧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12월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쏟아낸 것들이 좀 그 유권자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한 면이 있지 너무 않았을까. 많았어요. 너무 많은 거를 이른바 쏟아냈다. 소확행 공약. 너무 많아요. 소확행은 그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그 중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공약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같이 예를 들면 나왔다.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가 그렇죠. 소확행하고 같은 레벨로 그냥 등위로서 네, 이 나와버리니까. 공약에 나와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좀 너무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한마디 덧지자면은 그 정책 신뢰도 공약에 대한 이행될 것이다라는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많은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공약을 내놓게 되면은 이거 참 입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실행에 옮겨지겠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 재난지원금 네. 얼마나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관철해 냈어야 했다. 그리고 정부 여당 후보 아닙니까? 정부 여당 후보가 하겠다 했는데 관료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했던 말 주워 담을 수도 없으면서 저렇게 공약을 남발했구나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이행이 안 됐는지. 아니 지금에 와서는 좀 우리 좀 후회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현 정부에 많이 계신 들죠. 분들이 많이 들어요. 좀 후회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권 넘겨줬는데 검찰 쿠데타가 완성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게 정말 힘없는 여당 후보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부 여당 후보가 됐는데 여당의 후보가 됐는데 정부에다가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봉착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청와대가 그렇다면은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 청사 앞에서 그냥 깔아놓고 시위라도 1인 시위라도 했었어야 했다. 저는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후보를 좀 갈라치기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했었죠. 했었다가 그게 좀 추진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숙였죠. 액션이 없었지. 액션이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이도저도 못하는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죠. 계속 아니 지금 정권 넘어간 마당에도 흘러온 거죠. 46%야 지지율이. 네. 국정수행 지지율이.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정권이 저 그렇죠. 검찰 쿠데타가 완성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 5년으로 연장을 못하고 끝난 정부가 된 거고. 이게 다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과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1,700만 국민이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을 겨우 5년 만에 다시 뺏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 사악한 MB도 저기 정권을 재창출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기 전두환이가 노태우로 넘어간 맞아요. 거야. 뭐 거기도- 그거는 그렇다 치고 또 저기 YS로 넘어간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거는 정말 정권이 넘어간다는 거는 YS가 김대중 대통령께 넘겼듯 뭐 정말 IMF 위기 상황이 왔을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정말 너무 난세스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달라. 무슨 뭐 이재명 선거운동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론에 좀 그 힘을 좀 빼달라. 청와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쉽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제 뭐 그것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현 정부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홍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홍남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이게 홍남기의 뜻이 아니라 문 대통령 저는 뜻이었다. 뭐할 말은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을 우리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고체론을 뛰어넘을 만큼의 새로운 이 프레임 전략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거대한 국토라든가 공간 개발 계획을 만들어 던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주장했는데 좀 시대 뒤떨어진 거라고 안 봤는데 이거 시골에 먹혀요 그래도. 그렇지. 충청권에 먹혀요. 그런 것들 왜 안 했느냐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물론 이제 그 오류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끝으로 오면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만회를 해가면서 이게 사람이 추세선이 저는 네, 대선 올라가고 후보가 선거하면서 커지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이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민주당이 그 핵심 선거의 핵심 역량이 너무너무 취약해졌다. 과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선거의 핵심 역량과 이런 기능들이 너무 취약하고 전략 부분, 그 다음에 홍보 부분, SNS 부분, 조직 또 직능 조직 부분들이 이번에 좀 풀로 가동이 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와 이 전략, 정세 분석 이런 영역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잘했다고 이 큰 선거 정당은 선거만 하는 곳이잖아요. 그에 부합하게 지금 했는지 내부의 자료들이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 핵심 기능이 굉장히 취약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강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의 선거도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아니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었어요. 172명이. 뭐 안 뛰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제가 몇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초선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전화를 와가지고 뭘 수도 있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 하는 선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체제의 기득권으로서의 586에 대해서는 막 끊임없이 비판해야 됩니다만은 586하고 비교하면 너무 실력이 떨어져요. 초선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586들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 독재 정권과 싸우고 그리고 총학생회 활동이라는 거 하면서 조직을 내보게 했던 네. 정치적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데 최근에 초재선 들어온 분들은 그런 정치적 경험이 없이 그냥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셀럽이 되거나 그렇죠.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인식되어서 정치권에 영입되어 온 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실력이 없어요. 정치 뭔지 몰라요. 정치를 모르는 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
정당 스스로 엘리트 충원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엘리트를 키워내지 못하니까 외부에 명망가만 데려오는데 명망가라는 게 그냥 부유하는 어떤 명망일 뿐이에요. 저 그냥 실력이 꽃가마만 없는. 계속 타려고 그러니까 하는 선거 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미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당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진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진보니 뭐 보수니하고 하는 이념이라는 것이 계급과 연관이 돼 있어요. 뭐 계급이 아니면 딱 하다못해 계층이라고도 연관하고 돼 있어요. 계급 정당이라고 표현하기 힘들면은 정의당은 분명히 계급 정당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과거에 뭐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계층 정당이라도 정확하게 그렇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없어요. 없으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이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유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느 선이 우리를 지지하는 층이고 어느 선이 우리를 지지 않는 층의 한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은 아파트 18평부터 38평까지 다 소유하는 게 수도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다거나 그렇죠. 뭐 어떤 소득 소위 어느 중에 어느 소득 정도다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야 해야 되는데 이익관계는 제쳐두고 막연한 과거지향적인 정의감만으로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연한 정의감의 정치라는 것이 조국 장관 문제라든가 인국공 사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흔들려 버리니까 이익관계 정치를 우리 복원 못 시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대남이라든가 이런 갈라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타겟팅한 이익 정치잖아요. 그죠? 그걸 들고 나와보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서 그럼 여성주의인가?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 하는 거야. 사실 정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서 국민 전체의 계급 계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뭐 갑자기 이러니까 비대위까지 넘어가는데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전략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 민주당의 정체성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렇지. 이 계층을 두텁게 하는 것들 네. 이런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제가 이제 40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에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어? 그런데 이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 정부 들어서 턱 본 게 없어. 맞아요. 덕분에 심지어는 백신도 셀러리맨들 쥐어짰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니 백신도 말이죠. 제일 늦게 맞았어. 네.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 뭐 우대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 네. 셀러리맨 정당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재밌는 노동 정치학이 있어요. 노조에 조직되거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은 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을 찍어요. 실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수 정당을 찍으면 돼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조직화된 대중을 가지고 있는 셀러리맨들이 진보 정당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셀러리맨들을 위한 정책을 해줬어야 되는데 셀러리맨들이 유리지갑 털어가지고 세금 올리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은 그 고마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보세요. 아니 저 인간들 저기 윤깨님 이 인간들이 뭘 했습니까 선거운동에 공약집 하나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를 얻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그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지만 그래도 내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이익을 대변해 준다. 그런 분명히 해줘. 느낌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했습니까 민주당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해온 게 이익 정치보다는 정의감에 의한 정치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뭐 끝냈는데 해마다 뭐 저기 선거 때만 이- 되면은 무슨 독재의 역사를 막 그렇죠, 그렇죠. 소환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근데 뭐 이게 선진국이 됨으로 인해서 정의감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더 이상 줄어들죠. 그것만으로는 네.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이익 정치를 이익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특히 20대들, 30대들은 말이죠. 더 이상 그 관념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관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저 전두환 이후로 계승하고 있는 저 정당 못 찍는다. 이런 관념이 있지만요. 저 40대까지는 30대, 20대는 그게 뭔데? 그게 뭔데라고? 그렇죠.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 IMF 때 태어난 그런 그쵸.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IMF 99년생. 이후로 10년 빼고 나머지 15년을 저기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기득권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 그렇죠. 우리 그러면서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 저기 젊은 세대들은요 이명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도 좋지 않았느냐. 뭐가 좋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물대포 맞고 막 밥줄 끊기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시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가지고 너무나 좀 비탄에 젖은 시간이었는데 이명박이 좋대요. 그때는 이제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진보 정당 하는 사람들이 네. 제가 보기에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하다 공부를 보니까 안 해요, 맞아요. 유럽식 복지 국가에 대한 그냥 환상만 갖고 네,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유러피언 드림이에요. 그렇죠. 유러피언 드림이 있고 그다음에 네. 증세해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끊임없이 제가 이제 후보 쪽에다가 다음 정부에 증세 없다는 선언을 하라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후보님이 3, 4일 남겨놓고 이제 다음 정부에 증세 없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증세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 생활자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계급적 갈라치기를 한다면은 법인세는 높이더라도 개인 소비세, 그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줬어야 됐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못한 거죠. 이익 정치를 제대로 못 해준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틀을 후보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정당이 평상시에 계속 이제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축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민주연구원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없었잖아요. 연구원이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은 계속 데이터를 생산을 해냈어요. 자기들의 관점에 기반해서 오류가 났을지언정 자기들의 관점에 맞는 그 관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고 이랬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외주를 주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오래됐어요. 그게. 아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이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한 걸 계속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명량이 축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원 설립 멤버가 네. 출신이잖아요. 네. 연구원에는 박사를 두면 안 돼요. 연구원에 박사가 없어야 돼. 네. 연구원은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 정책을 사방에서 갖고 와서 코디네이트해서 그걸 마케팅하는 방법을 그치. 찾아내야 네. 되는 건데 예. 전략가가 필요하지. 그렇죠. 전략가. 정책의 전략화가 필요하죠. 정책의 전략.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말 이번 선거는 선거의 기술 면에서 보자면은 참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걸 돌이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슬픕니다. 힘들고 그런데 짚을 건 짚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민주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의 협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저 후보가 된들 아니 주류였던 이낙연 후보가 후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선 후보였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은 많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여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렸겠죠. 이재명 후보는 거의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후보라고 저는 보고 아니 있고.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의 이 1,600만 표 득표는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혁신가로서의 개인적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그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실적이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하면서 스스로 확장해가면서 저렇게 높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이낙연 후보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장점이 있는데면은 수평적인 느낌, 이게 뭡니까? 평면 공간에서 네. 중도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평면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 투표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 누가 됐을 때 더 유리했다 이 말씀은 저는 감히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참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참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개혁적이다. 그리고 개혁을 넘어서 진보적이다라고 판단됐던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하여튼 뭐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당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본선에서 이만큼
득표수를 얻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렇죠. 일이고 바깔기를 열심히 해주신 또 우리 또 사실 후보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우리 민주 시민들의 그런 그럼요. 정말 민주 시민들.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5년 뒤에 이재명 후보가 또 나오면 될 것 같습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죠. 제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단 하나 그것만은 바꿔야 된다고 네. 봅니다. 민주당 네, 그리고 주위 참모들은 좀 바꿔야 된다고 싹 저는 바꿔야 뭐 된다. 그,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이제 우리 이인영 소장님 저보다도 정치권 구력이 더 오래됐는데 17대 때 열린우리당 때의 정치적인 역량이 최대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486들이라든가 그렇지. 다양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레시한 사람들이 초선 재선으로 많이 들어와서 탁월했고 정당의 정책 노선이라든가 방향에 관해서도 백가쟁명을 하면서 토론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거 이해도 못해요. 정치인들이 노선이 뭔지 정당의 뭐 가치가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데 이 선거 때 어떻게 선거 운동해야 돼요? 이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참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코웃음이 저는 나옵니다. 민주당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야 된다. 음. 공부하는 정당으로 음. 그리고 탐구하는 정당으로 미래를 가지고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고 당장 뭐 액션해서 어디 가서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참모들 문제에서 결국은 이 전략이라는 것은 제일 큰 전략이 1000명입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1000명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전략이지 장깨 부리는 게 전략이 아닙니다. 이 동서양을 고금하고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손자 그다음에 전략론에서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총력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곧 총력전이다. 국가의 모든 국력이 합해져서 싸우는 것이지 제갈공명처럼 장깨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국가 전체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정당 전체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을 가진 참모들과 전략가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그 이재명 후보하고 호흡을 맞춰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그렇죠.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다가 뭐 이재명의 맛도 살리지 못하고 그 좌초한 측면도 있어요. 자 이은영 수장님, 5년 뒤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본선에 나온다.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준 인물이 없잖아요. 저는 당분간 좀 이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대적할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네, 이게 레코드가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 후보로서는. 그렇죠. 그 역대 민주당이 얻은 대선 최대 득표. 네, 득표 최대 중에 득표입니다. 최다니까요. 최다 득표. 예. 문제는 차기 지도자라고 보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저 윤호중 형이 계시잖아요. 아유, 결국은 뭐냐면은 성과를 내야 되고요. 지도자는 그렇죠. 성과를 낸 사람이 되고 저는 늘 그 이야기합니다만은 지도자는 이데올로그를 해야 됩니다. 예. 전략가가 아니고 세상을 통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면에서 여전히 진보개혁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중도 공략한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자꾸만 우측으로 오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지금 그 이상만 가지고는 이 현실 정치를 이끌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 그린 뉴딜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기반해서 이런 방향성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표대만 세워놓고 글로 가자고 자꾸 하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이 뭐랄까 이렇게 실력이 정말로 있는지 저는 자꾸 의문이 들어요. 실력이 없어 보여요. 네. 실력을 키워야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 불만족도 45%. 윤석열을 투표한 사람들 네네. 중에서 투표 불만족도 45%. 윤깻잎 정권의 앞날도 사실 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일단 뭐 지금 권력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뭐 정말 단꿈을 꾸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집권은 현실인데요. 예. 자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그 참 불만족스러워했던 역사가 있었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미디어 토마토인가요? 네, 거기서 오늘 미디어 또 나온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뭐예요? 그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음이 48.7, 만족함이 42.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그 사람마다 이재명 다르니까.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일 수도 있고, 다수이고요. 다수보다는 투표 안 한 사람들이 그렇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도 이재명이라도 찍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그리고 거죠. 뭐 아예 그냥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싫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윤석열을 찍었지만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있을 수 않는다. 있겠죠. 이런 사람도 네.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자, 이런 아주 매우 취약한 지지층을 보유한 윤석열, 또 정치가 굉장히 일천한 윤석열,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현재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과제가 여기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만으로만 지금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 네. 외에 다른 요인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 정치 초보자 이제 8개월밖에 안 된 정치 초보자에게 그 당선증을 줬다라는 거는 정치 개혁도 한번 당신이 해보시오 하는 국내 의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기득권의 문법 이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같이 정치 개혁을 해라. 이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우리 정치 고관여층은 네. 윤석열이가 정치에 대해 뭘 한다고 후보한테 초보 운전자한테 네.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그냥 정치 저관여층들은 다수 아닙니까 정치 저관여층은? 그렇죠. 이미 기존의 기성 문법을 가진 사람들은 때가 묻었다라고 때묻어가지고 저관여층은 그 사람들 볼 수가 제끼고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네가 한번 해봐라 뭐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 옆에 이제 김한길 또 김병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많이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달고 다른 인간들한테 무슨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이제 밟고 다른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만 이제 이 정부를 처음에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마 조언을 충분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줄여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여전히 이제 호남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거를 보았잖아요. 아마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당선됐을 때 그 내용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그 당시 못했으니까 이번에 해봐라. 한 게 지금 광화문 그 청와대 공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수가 좀 덜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초기에는 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특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풀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 대장동 특검.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현재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어떤 그 역학관계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중심의 방향으로 가져가면 아마 이제 지방선거 때쯤에 이제 역효과가 나오겠죠. 그때부터. 저도 어떤 역효과가 날까요? 이게 이제 그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거의 5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면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직접 싸우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저도 이제 우리 이은영 소장님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은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정권을 유지하기 쉬워요. 왜? 보수 정권은 그냥 관료한테 맡기면 돼요. 밟아버리면 되니까. 관료한테 맡기면 돼요. 네, 그렇죠. 관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관료한테 맡기면 기본빵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한테 맡겨놓으면 큰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야당이 됐지만은 나라 망해라라고 구설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 정부 망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왜냐면 우리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진보 정권은 관료를 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넘은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못 넘은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가 인사 실패였거든요. 인사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 실패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경험 있는 사람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코드 맞는 사람 안 쓴 거예요. 경험 있고 코드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이 신선한 거 찾는 거야. 저는 신선한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선한 거 안 좋아요.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네.
숙성된 게 홍어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삭힌 홍어가 더 영양가 있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코드에 맞춰서 썼으면 됐다고. 근데 자꾸 경험 없는 뭐 장하성인이 저 누굽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 쓰고. 학계에서 쓴 게 좀 저는 그렇죠. 실패가 아니, 있고. 학자 쓰면 안 돼. 절대로 학계에서 뭐 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학자를 갖다 안 치면은 그 관료들한테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포위가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마디로 그들에게 저 가스라이팅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다가도 결국 못 하게 되는데 개혁을. 그래서 이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김한길, 김병준 선거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달고 잘한 다른 거니까. 정치인들. 예, 달고 다른 사람들 좀 쓰는 게 실수의 그 가능성을 줄인다고 보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민정수석실 문제. 네.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것은 청이 직접 통제하겠다 사정기관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거죠. 사정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그럼 위임이 돼버리면 사정기관들을 문민 통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예. 정말 완전 풀어놔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죠. 원격으로 위임하겠다는 거. 그러면 네, 그 누가 자기 그 사람들 식구들이 자신- 있잖아요. 네, 눈치 식구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임해서 그건 뭡니까? 브라질처럼 그 흔히 아는 이 사법과 그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 자체가 압살당하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은 또 비선 권력이 그야말로 흥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민정수석실 안 두면은 그 위에서 저기 친인척 사장이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누구 입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건진법사. 아내나 저기 뭐 장모, 건진법사.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자기 친인척들 관리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그 이심전심 야 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라. 그래서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 여러분 지방선거 지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죠. 네. 지방선거 이전에는 절대 발톱을 드러내지 당장 지금 않아요. 권선동 의원이 예. 김호수 총장 나가는 게 안 맞냐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 언론에 하고 있어요. 음, 검찰총장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나가겠다는 소리는 뭡니까? 검찰총장 바꿔서 야당이라든가 자기들과 뜻이 안 맞는 쪽들에 대해서 뭐 한번 털어보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할 일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탈을 해가지고 일단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중수처 만들어야 됩니다. 중수처. 그래서 기소 여부만 검찰이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이 만약에 뭐 수사권이 좀 남아 있는 검찰이라면 그 조그만 수사권 갖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롭힐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76석이기 때문에 입법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입법 전쟁을 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선제적 측면에서 이게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처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처가 지금 6개 분야 지금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분들도 떼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는 이 검찰 개혁을 이제는 지어야 되겠네. 이 뭐라고 합니까? 공격적 입장에서 네. 눈치 보지 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먹방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맛의 고수의 프리미엄 수제 꿀 씨앗 호떡을 여러분들께 아유, 소개합니다. 예. 맛있어 보여요. 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서 길거리에서 호떡 보기가 참 어려운데 하지만 추운 겨울에 맛보았던 호떡을 이제 사계절 내내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사 먹느냐고요?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호떡을 사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쩐 그런 빵 같은 호떡이 아닙니다. 네, 길거리 호떡 장사를 했던 대표의 비법 호떡 반죽으로 만든 수제 호떡인데요. 특별한 조리법으로 밀가루 냄새가 나지 않고 입에 들러붙지 않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세 가지의 조리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드시는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전부 맛있어요. 자, 근데 프라이팬 조리가 가장 추천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아도 바삭하고요.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럽고 달콤한 꿀즙이 넘쳐 흐릅니다. 게다가 씨앗 호떡 안에는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식감이 예술입니다. 자,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꿀 호떡 10개 세트 12,800원이고요. 맛있네요. 맛의 고수 프리미엄 수제 씨앗 호떡 10개 세트 14,800원.
이미 저렴한 가격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씨앗이 아주 그냥 많이 들었네요. 아우,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호떡이나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억울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아유,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그래요. 아니, 박진영 교수님 같은 분은 전략가로 좀 일찍부터 쓰셨으면. 아니 뭐 전략 페이퍼를 쓰고 뭐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 저 김영 형님이 예,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당이나는 뭐 큰 여파가 없었던 거죠. 없었던. 워낙 또 막판이고. 아니, 시간이 그래도 빠져가지고. 그 충청권에서 대망론에 좀 살짝 얹어준 건 있어요. 대세인식. 대세인지. 아, 참. 이랬으면 어땠을까?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지 말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 이재명, 최강욱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서 막판에. 그래서 최강욱 후보는 민주당의 그 개혁성,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실타를 좀 강하게 하고 뭐 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이제 어떤 그 최강욱의 요구를 받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단일화 나중에 하는 게. 아니 그 합당을 해서 도대체 얻은 이득이 뭐죠?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으로 바뀌었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역할이 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합쳐서 그럼 보면 강민정 의원이라든가 김의겸, 최강욱이 제일 잘 싸운 건 사실. 김의겸 의원이 많이 잘 싸웠죠.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혼자서 다 하시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서 하여튼 또 그분들도 또 큰 정치를 위해서는 또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2012년도 때 박근혜 뒷조사팀을 했거든요. 만들어서 주는데 의원들이 발표를 안 해요. 쫄아가지고. 그런 경우 천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 하는 거 보고는 좀 감동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더만요. 별로 두려움이 김의겸, 없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기대치 않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보내준 저 안양의 강두구 의원. 강대구 의원님. 맞아요. 득구 형 멋있다 진짜. 여러분 근데 그분들 칭찬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저기 현건택 변호사. 현건택 변호사가 지금 고소 고발 엄청 당했어요. 그래요? 김용민이도 당했습니다. 뭐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감옥 가는 게 목표예요. 목표는 아니 목표라는 말은 좀 웃기고 감옥 가는 걸 목표로 삼을 리는 없죠. 각오. 그래서 그들을 비판했다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내가 감옥 가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 가는 대신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이런 말로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깻잎 정권이 아예 비판적 유사 언론인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지난 작년에 보궐선거 때 이미 적신호가 울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진영 전체가 대비하지 못했는가? 이게 제일 아쉬워요. 1년 내내 제가 떠들었잖아요. 1년 내내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괜히 싫어하셨어.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홍남기 탄핵이라도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남기에 대해서 온갖 그냥 뭐 풍자, 뭐 비난, 뭐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김용민이가 옳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다만 저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한번 좀 곱씹어 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이 뭐 그 민주 진영의 유튜버들이 뭐 그냥 코인 팔이나 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 진영의 그 유튜버들 중에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목소리 낸 분들 많습니다. 김용민이도 뭐 미세하나마 이제 좀 사실 한 몫을 했는데 이렇게 뭐 저 우파들처럼 보수파리들하고는 달라요 경우가. 예. 자, 그래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넬리의 내추럴 키친 수세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다 세제로 유명한 넬리의 친환경 천연 수세미 내추럴 키친 수세미가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넬리의 내추럴 키친 수세미는 코코넛 껍질과 천연 식물성 셀룰로즈로 만든 천연 수세미입니다. 내추럴 키친 수세미는 천연 수세미로서 다른 플라스틱,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수세미와는 다릅니다. 예. 생분해되는 그런 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코코넛 껍질과 식물성 셀룰로즈인데 하지만 친환경 수세미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친환경 수세미는 거품이 잘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수세미, 넬리의 내추럴 키친 수세미도 거품이 안 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내추럴 키친 수세미.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추럴 키친 수세미는 까칠까칠한 면에는 코코넛 껍질 부분의 내추럴 수세미를, 스펀지 부분은 북유럽산 천연 펠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즈를 100%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져서 환경 오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코코넛 껍질은 기름때나 딱딱히 굳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요. 식물성 스펀지는 싱크대를 닦거나 가벼운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넬리의 내추럴 키친 수세미를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세트만 사셔도 무료 배송인데 2개입 한 세트에 2,200원입니다. 자세한 가격 비교와 성분 비교는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여론조사도 한번 계산해 보죠. 여론조사 잘했습니까? 어쨌든 그 출구조사를 한 팀들은 그게 이제 가상번호, 마지막에 이제 보정한 게 가상번호와 전화면접조사로 보정을 만샘플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조합의 여론조사들을 많이 보셨지만 결국에 가상번호와 전화면접조사, MBS 조사 이런 게 이제 좀 근접하게 맞췄다. 자. 맞췄다라고는 뭐하지만 어쨌든 근접하게 여론을 담보했다. 출구조사는 그런데 네. 이제 그동안 대선 국면을 쭉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그냥 뭐 조사가 너무 널뛰었죠. 사실은. 너무 널뛴 조사들이 많았고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끌고 가고 그렇죠. 그 여론조사가 정치를 했어요. 이로써 사실은 윤석열이가 되겠구나 하는 대세 인식에 힘을 실어줬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었다. 다음 대선에 저도 여론조사 회사 하나 만들려고 저는 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같이 하시죠. 양촌 리서치. 양촌 리서치 예. 좋네요. 네. 정겹네요. 무슨 뜻이에요? 양촌리. 양촌리. 양촌리? 그 전원일기 그 전원일기 부회장님의 양촌리. 예. 하여튼 어떻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ARS RDD는 굉장히 좀 진폭이 커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또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회사들의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정치 편향이 좀 강하다라든지 그치. 이런 회사들도 이번에 조금 이렇게 스크리닝이 좀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학계에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계속 세미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선거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공공성을 좀 가미를 해서 정부가 좀 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약간 좀 공적인 곳에서 하게 하든지 그러나 뭐 우리가 한번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아예 그냥 어디다 전화했는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다 오픈을 해버리는 다 거죠. 오픈을 시키도록 네.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당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언론사가 여론조사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뢰해서. 예, 언론사 하는 거? 의뢰에 저는 설문지 구성이라든가 이런데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 정권 교체를 앞에다 놓고 단일화 물어보는 거, 특히 이제 단일화와 관련한 문항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대세 인식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쨌든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인지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그 블랙아웃 기간에 딱 한 것도 여론조사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려고 지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가 너무 규제 기간 비슷하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걸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무속과 관련한 거를 조사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또 그 문항을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강하게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그렇게 언론사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들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의 언론사가 보수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보수 편향의 언론사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 의식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의뢰를 줬을 때 저는 여론조사의 이 정확도에 대해서 좀 이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가 언론에 이 용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발성이라든가 여론조사 자체로서도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야지만이 저는 공공성을 띈 여론조사를 하는 시장 경쟁 이런 식의 저는 뭐 하나 자리매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의뢰를 받지 않고 한 게 MBS였거든요. 네. 자기네들의 자체 역량을 4개 회사가 같이 합동으로 한 건데 그런 그 실험이 좀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그 언론사의 의뢰에서 받다 보니까 언론사 시각이 이미 들어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단일화가 결렬이 됐는데도 단일화 문항을 넣고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안 하면 진다라는 거를 계속 압박을 넣은 것도 있는 거예요. 단일화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요. 1월 2일자 중앙일보에 처음 나옵니다. 아, 네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12월 말에 김건희 씨의 경력 그 날조 의혹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네. 그러자마자 중앙일보가 먼저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 그 전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단일화 이야기를 나오면서 결국은 뭐냐면 언론이 선도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의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해준 거예요. 단일화 하라 이런 식으로 끌고 와주고 단일화 이꼴 다시 정권 교체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라고 이렇게 끌고 와주는 프레임 구조를 짜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그 개입입니다. 정치 개입이거든요. 나중에 그런 가서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언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사설로 계속 단일화를 하라고 그렇죠, 하라고 그렇죠, 또 그렇죠.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단일화를 유도를 많이 했죠. 아니 언론사가 왜 단일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웃기지 않나요? 네. 왜 그래 도대체? 자기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비단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할 얘기가 아니지. 언론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선수로 뛰어? 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도리어 단일화를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일화를 블랙아웃 기간에 한 것 자체가 이제 역으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역풍 부는 거예요. 역풍 차단이. 불까봐 단일화를 이제 그 블랙아웃 딱 첫날 한 거고 사실은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동남풍이 그 단일화를 통해서 이 젊은층으로부터 불어온 거고 여성층이 이제 그거에 대거 그냥 민주당으로 그 바람을 불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걸 또 피해서 이렇게 또 배치라는 그것도 이번에 같이 좀 선보였었다. 그리고 그 이벤트 이슈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빨라지고 있다. 그거를 정당히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진짜 엄청 빨라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도 살펴봤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그 심의 기구가 네. 구체적으로 어디다 전화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말은 RDD라고 해놓고는 그렇죠. 알 예를 수가 들어서 없죠. 이제 저 윤석열 찍은 사람이 이제 체킹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또 걸어. 근데 나처럼 이재명 후보 얘기한 사람은 다시는 안 걸고. 이거 막을 방법 콜백. 있습니까? 테이블 없죠. 까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서버를 열어서 코딩된 거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음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럴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야 이 까면은 이거 네, 우리 까면은 큰일 난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저기 경각심 정도는 심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종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 진보 진영이 정말 잘못하는 게 있어요. 공정하게 똑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갖고 가면 안 돼. 공정하게 똑바로 바로 잡을 수 없어. 네. 그럴 때는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둡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되게. 예. 그 일단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허님은 피어리드라고 해서 그쵸. 그래도 새로 정권이 들어섰는데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 사실 그 비슷한 때가 바로 2008년에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곧바로 또 저 18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100석도 안 되게 민주당이 아주 거의 81석이었죠. 81석. 아주 폭망했습니다. 사실은. 81석이죠. 네. 근데 이번은 그때와는 달리 저 이명박은 그때 아주 몰표를 받았잖아요. 네. 격차가 매우 컸고.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그 좀 그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주 석패를 했기 때문에 깻잎 한 장 차이로 졌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현재 180석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조직이 탄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몰패를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네. 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웬만큼 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 지역 정도 외에 이 비호남권에서 버틸 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좀 인천도 어렵습니까? 어렵죠. 인천도 좀 쉽지 않을 어려워요. 것이라. 인천도 지금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남춘 시장이 잘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근데 이제 이게 인천이 지금 49.6 대 45.6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예? 유정복? 유정복 넣었을 네. 겁니까? 아니요. 그게 그냥 진짜 출구조사, 투표율. 지역 출구조사인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실버 파워라 그래서 고령자층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싸움이다. 네, 어려운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전략 잘 세워야 할 텐데 어디 이길 것 같아요? 글쎄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 이제 북부나 이쪽은 윤석열 후보가 거긴 다 앞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보 불안감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그 인수위에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이번에 특위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 공약을 이제 지역 공약 아마 만들 셀렉을 거예요. 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도 이게 지금 기존의 그런 관성을 가지고 47%만 지키겠다라는 생각 갖고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계속 호남 총리 얘기하면서 호남을 추가적으로 더 계속 공약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명확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쇼핑몰 같은 공약 지난번에 나왔던 게 이번에는 광주에? 이제 광주 쇼핑몰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제 계속 그 동진 정책, 서진 정책을 편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득표만 지켜서 현역들 중심으로 체제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바람이 수 있다는 필요해요. 거죠.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 개혁적 유권자들, 뭐 셀럽도 좋고 인플루언서도 좋습니다. 이 사람 나왔을 때 가슴이 적셔질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야 돼요. 주요 포스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아니 이게 예를 들면서 네. 저기 고만고만한 분, 그 달고 다른 다선 의원 내보내봐야 그거 됩니까? 아니 지금 안 그런 돼. 의원들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 나갈 생각도 안 네, 합니까? 벌써 다 철회를 하더라고요. 아, 나가려고 그래요? 했다가 다 철회를 하고요. 네요. 그나마 서울에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나오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나 좀 그 이전에 이제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고민을 더 해보는 거 외에는 대체로 지금 나오려고 했다 다 접는 분위기. 나오려고 했다 접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리스트를 좀 봤는데 뭐 이광재 지사도 강원도지사 나오려고 했다가 원내대표로 터닝하셨고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그냥 서울시장 하시려다가 지금 일단은 접으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박영선 의원님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기도도 지금 일단 경기도는 아직은 좀 그냥 그대로 나오려고들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네, 그래요. 그 저기 안민석 의원. 네. 조정식, 조정식, 네, 염태영 세 분. 저 이은혜는 못 거기는 나오죠. 안 나오시죠. 네, 네. 뭐. 그리고 호남은 근데 좀 많더라고요. 호남은 좀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호남은 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민주당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지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뭐라고 굉장히 수세적 입장. 근데 서울시장을 잘 치르고 나머지에서 이게 더도 된다? 저는 한 번도 그 공식이 성립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주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했던 2006년. 아, 네네, 그때 이제 2006년. 강금실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네. 광주, 전남, 전북 여기서만 이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북만 됐어, 전북. 전북만 됐죠. 그래서 사실 열린 우리당이 시작할 때 어떤 정당을 표방했습니까? 전국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전북 정당이 됐습니다. 전국 정당이 아니라 전북 정당. 씁쓸한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 서울만이라도 잘해야 된다.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서울에서 바람 일면은 다른 지역 다 여파받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후보를 저는 뭐 잘 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갖고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 저 시민들에게 신망과 또 지지를 받는 분 있잖아요. 응? 뭐 가끔씩 저 이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좀 그 부채감을 갖고 되든 안 되든 이 경선용으로라도 나와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때. 뭐 그냥 누가 나와도 될 것 같은 때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정치라는 게 자기 희생을 담보해서 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을 할 겁니다. 뭐 서울시장 뭐 나올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하고 막상막하게 혈전을 벌일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시민 후보 정도 장관 정도 나오면 모를까? 아니 이재명 지사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죠. 대선 치러서 지금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상황일 텐데. 어떤 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만 보니까. 글쎄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한. 좀 검토해 볼 만한 괜찮은.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더라도 그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총리급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 그리고 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불편했던 사람들도 꼭 하나의 대우로 또 이낙연 후보를 밀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온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낙연 대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오셔야 할 텐데. 지금 좀 그 광역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경기, 그다음에 세종, 제주 이런 데거든요. 대전도 어렵습니까? 대전도 좀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나온 득표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이 조금씩 있으니까. 예.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충북은 지금 바뀌거든요. 삼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만만치 않은데 그 혹시나 그 노영민 실장이 거기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반대 운동하겠습니다. 호남 뭐 다 이길 수 있고. 예. 그래요. 이게 경기도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선정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2006년엔 뭐 누가 나와도 안 됐던 지방선거였고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을 거친 경기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산을 따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효능감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비대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대위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이소영 의원 있죠? 네. 이소영 의원이 이제 과천의왕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왕 같은 경우 완전히 그 민주당 표밭이었는데 표밭인데 이제 1,000표밖에 차이 안 났고 과천은 뭐 국민의힘 쪽으로 완전히 이제 몇 쏠렸고 거기가 거의 56대 뭐 그렇게 나온 아니 거예요. 그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왔을 때보다도 선거운동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의왕 과천이 그 안상수 의원이 4선을 한 지역으로 사실 민주당의 텃밭은 아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당선이 이제 되기 시작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래라니요. 저기
송호창 송호창부터 시작해서 예, 송호창 단순히 신창현 이제 이번 이제 세 번인데 그게, 예. 이게 민주당이 예.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이 중산층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이제 강남 좌파 현상이 생겨나면서 그렇죠. 과천에서도 이제 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 과천에서도 이제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의왕에서 거의 한 6대 4 정도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뭐 4대 4, 5대 5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지역이 지금 의왕과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울에도 지금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소영 그 양반은 지금 비대위원이잖아요. 비대위원. 왜 이 사람이 비대위원 해야 되는지 저는 왜 이해가 안 그 돼요. 양반이 왜 비대위원을 합니까?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금 졌는데.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오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지. 그때 또 나와가지고 조국. 저는 뭐 저기 조국 장관 국민을- 문제를 지금 다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전략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여서 저는 조국 장관 문제는 우리 당에서 해결 못한다고 봐요. 해결 못한다고 보는 게 한쪽은 정체성의 부분이고 한쪽은 전략적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해결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끄집어내서 당내 분란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솔직히 뭐 탁월한 뭐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도 아닌데 왜 비대위원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온갖 그렇죠. 가만히 불이익은 있는데 혼자 끄집어낸 거예요. 다 받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들춰내가지고 또 패대기를 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특정 캠프에서 과도하게 네거티브를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분은 어떤 당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왜 비대위원을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구성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이준석처럼 특정 계층과 계급, 여성,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국민 전체의 그 이익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통찰력과 그다음에 미래 세계 전반적인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당의 지도부를 하는 것이지 저는 뭐 이렇게 셀럽들 모아가지고 좀 신선한 맛이 있다. 뭐 물론 뭐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이런 구성 방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었더라면은 당원 게시판에 올려서 의견 수렴 정도라도 하다 못해 그렇죠. 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정당 구성에 정당성이 없는 방식으로 비대위 구성을 했다. 그렇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셀럽이면은 차라리 좋겠어요. 차라리니까, 예. 셀럽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좀 이제 경륜이 있는 외부 인사, 그러니까 좀 중량감이 있는 분이 좀 모셔서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이게 좀 안타깝게 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만 준비할 게 아니고 지금 뭐 1년 반 뒤엔 또 총선이고 또 곧 대선도 오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이거를 좀 방향성을 잡는 그런 어른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랬는데 지금 이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은 이 2030이라는 그냥 또 그 이미지에 맞는 부합하는 사람들만 잠시 앉혀놓고 또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정치적 경륜이 낮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데려오면은 뭐 신선하다 뭐 그렇게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발탁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연피만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번에 그 선거 기간에 영입한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차라리 비대위원으로 한 명 앉히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게 계속 무슨 일을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했는지 모르는 분들을 자꾸 앉혀가지고 그분들도 참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조동현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어떻게 한번 이벤트 정치한 지 이벤트 너무 정치예요. 오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벤트 정치 이제 그만해야 네, 됩니다. 네. 아니 이벤트 그리고 무슨 뭐 4선 이상은 뭐 안 된다. 아니 4선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건달이 돼가지고 관료들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그 비대위에 조홍천 하나 맞아요. 빼고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조홍천 의원은 그래도 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뭐 정치적 성향은 반대일지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어떤 그 입장과 세력을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체입에 신선합니다. 신선합니다만은 갑자기 타당에 있다고 온 사람을 비대위원 시킨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중이 함부로 못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조홍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응? 나머지 다 그냥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를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는 이미지만 그냥 차용하고 말 뿐이지. 아니 우리 저 윤호중 의원을 내가 너무 깎아내려서 미안하지만은 이 양반 난 신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법사위원장 그걸 누가 지키겠냐? 저쪽 당 안 주고 민주당이 계속 갖고 있으려면 누가 원내대표가 돼야 하느냐 해서 본인이 됐어. 그래 놓고 넘겨줬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대선 패배의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이런 분이 왜 비상대권을 맡죠? 게다가 지방선거의 그 대권을. 그게 공천권까지 행사하나요, 비대위? 공천권까지 행사하죠. 야, 그러면 진짜 들고 일어날 것 제 같은데. 느낌에는 네. 계속 못 갈 것 같아요. 계속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된 과정을 보니까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충돌 속에서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찾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공천권까지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렵고 지금 기조가 보니까 일단 현역은 그대로 스테이한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도전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면은 혁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 그 이게 뭐 정치적 아이디어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훌륭한 검찰총장 참 표현이 진짜 그렇습니다만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종인밖에 없으니 참 이것도 참 비루한 그 현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든지 진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김종인 고루하지만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그다음에 있어요. 아, 결단력 네. 그리고 이 단호함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치를 발전시키고 윤호중 정리해 갖고 나가는 뭐래? 거지. 윤호중 갖고 그 양반이 솔직히 얘기해서 6월 2일 아침에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면 사라지고 잊혀질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윤호중도 불쌍한 자리를 아니 간 거야. 그러니까 형님 내가 뭐 윤호중 그 양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물러나면 그만일 사람이라고. 물러나면 그만일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윤호중 사퇴를 보려고 지금 그 양반한테 그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윤호중이가 목숨 걸고 반드시 지방선거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 그게 윤호중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알겠죠, 그래도. 그 저기 누구야 이동영이가 잘하는 말 내가 한번 쓰겠습니다. 윤호중이가 뭘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해서. 너무 그 비대위가. 양반한테 정말 내가 또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호중은 그런 정치적 무게감입니다.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송영길 그대로 앉혀두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좀 야속하고 화가 나는 게 뭐 하여튼 좀 안 되면은 사과부터 해. 아니 대선 내내도 사과했었죠. 사과하지 말라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과하면 사람들이 예의 바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야 이 사람들 이러고 이제 사과하고 뭐 입시는구나. 행간에 별별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강금실 전 장관 추천하는 분도 있고. 뭐. 서울시장으로? 아니 저기 비대위. 비대위원장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동의거든. 동의를 내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찾아보면은 뭐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런 분은 당도 잘 알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 나이가 그렇게 아유 많으신 그러면 이해찬이 낫지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은 44년생. 죄송합니다. 44년. 44년생인데 네. 나이가 이제 보기보다 많이 들어 보이셔요. 아 그래요? 김종인보단 2살 젊으시네. 젊으신데 더 들어 보이시다. 그러니까 당을 좀 아시면서 이게 좀 개혁의 목소리를 내주실 분 이런 분 좀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아주 없지는 않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 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 당으로 가야 그렇게 돼요. 갈 거예요. 예. 이미 구성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당원 구성이 거기가 그렇게 돼 무슨 있는데 이재명 당이야? 배재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거는 국회의원들의 정당이 되었어요. 이번 대선도 국회의원 중심으로 그렇죠. 치러서 진 거예요. 그렇죠. 정당은 당원과 그 지지자들의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을 잠시 위임받아 가지고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중심돼서 당을 구성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비대위 구성도 이 모양으로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뭐 개선도 이 모양으로 치르는 거죠. 일이라도 잘하면은 국회의원의 당이 돼도 좋은데 뭐 한 게 없잖아. 2년 동안 한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번에 아마 지역별로 이제 다 봐야 돼요. 이 경기도 각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 지역이었던 데가 지금 다 빨갛게 변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면은 지방선거 때는 그게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기보다는 투표율도 낮아지고 이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허니문으로 가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실수는 안 할 거니까 이 기간 안에는.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선은 뭐 지나갔으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얻은 득표율보다도 밑으로 낮은- 떨어지면은 다음에 공천 때 반영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줘야 그 사실은 기준은 정말 자기 운명을 걸고 그 선거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대선 끝나고 그 지하철에서 아침 인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선 이기겠죠. 자기 선거고 지키겠지만 그것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많을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때문에 뭘 그렇게 아이고 참.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게 지방선거에서 치면요. 이제 선발이 바로 그렇죠. 발톱이 이제 보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서울 경기만 이겨도 저들이 함부로 저렇게 장난을 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해외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갈 해외도 없고 해외는 이제 제주도에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뭐 어디 동남아 이런 데 가서 망명 방송 하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조국에서 광복을 맞을 생각입니다. 조국에서 광복을 맞을 생각이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당이 돼야 합니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그래야 지금 이 대선의 어떤 득표율을 우리가 또 상정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우리 윤호중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어떻게 회생의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비대위원장 윤호중 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아니 그거 뭐 모르시겠어요? 본인이군요. 아니요 본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타협의 산물? 예? 타협의 산물인가요? 타협의 산물이죠. 타협의 산물이죠. 이재명계가 있고 이낙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아는 윤호중 대표는 이해찬계잖아요. 그렇죠. 이해찬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예. 타협의 산물이죠. 타협의 산물이다. 이제 이 지방선거 끝나면 또 전당대회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8월에 8월 달에. 그게 이제 진짜 민주당의 개혁의 시작 신호탄이죠.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좀 어렵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까 그 특검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금 이제 김혜경 씨. 숙소하고 그거 먼저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전개 과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혐의가 없으면은 뭐 무혐의로 나올 것이다라는 상상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든 뭐 혐의가 있는 걸로 엮어야 그 경찰로서도 자기한테는 승진에 도움되고 하니까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나서야 된다. 자기 방패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는데 야당 대표를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수사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다 두 개를 다 잡고 갈 건 다 수사를 할 건지 어떤 하나의 방향성만 잡을 건지 이것도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설마 윤석열이가 이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상상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적폐 수사 네. 박근혜 정부와 할 때 제일 좀 의아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직권남용 부분과 특활비 문제까지 건드렸거든요. 직권남용과 특활비 문제는 안 건드려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쵸. 사실은 정치적으로 네.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 가지고 이 사법이 정치권으로 싹 칼을 집어 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는데 이 일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은 굉장히 저는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렇게 그게 뭐 정말 상상 속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됩니다. 또 다음 그러니까요.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옥체를 보존하셔야 한다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발톱이 드러나요. 그 그때 전에 늦었습니다. 이미 드러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잖아요. 배석자 없이 독대를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김호수 총장 교체 관련한 의견을 그 권성동 의원이 냈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와 MB의 이제 사면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피말리는 지금 일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면된다. 그러면은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또 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8월달에 전당대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우리 이제 수세적 의미에서 아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이 정치 개혁의 아젠다라든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대표적으로 저는 그냥 두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국민통합의 첫 번째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이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 대표를 하고 정치적으로 또 신인들도 물갈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공화국의 수장이 어떤 수준까지 입장을 취할지가 좀 두렵습니다. 김용민이가 뭐 감옥 갈 각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감옥 갈 저기가 없잖아요. 없지. 기소할 이유가 제목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털면 나와요. 아니 그 털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엮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엮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엮으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거야. 저는 없어.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추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내 권한으로 뭐 법을 어긴다든지 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없어요. 저기 호떡 이런 거 뭐 과대 광고했다 이런 거. 그런 걸로 호떡 또 과대 연관하면 근데 우리 저 과대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청자가 있을까? 너무 맛있어서 과대간 건가? 좀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이야기했다. 예컨대 뭐 저 이런 저 과대 광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우로 된 보다 한우로 된 건 맞는데 네. 그 이제 한우면서 어떻게 한우인 줄 아느냐? 그 이제 이 소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합격한 만 도축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다. 이런 이런 뻥을 믿는다면 할 말이 없지. 허위사실 유포. 하여튼 뭐 엮어서 만들 일이 많을 거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리스트업 됐다고 하고요. 두렵습니다. 빨리 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조국에서 광복을 맡겠습니다. 아니 그 멘탈이 그러면 뭐든지 건더기가 있으면 다 칼을 넣겠다 이런 멘탈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집권을 하려면은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보니까 시작과 함께 50%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 있어 보여.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립니까? 지지율이 있어야 뭐 사실 뭘 하려고 해도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전 정권 뜯어먹기밖에 없어요. 어? 그 윤석열이 직권남용과 이 특활비 문제까지 휘두를 때 우리 그 당시 여권 내에서도 저 좀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윤석열이 우리 편이었을 때. 네, 우리 그랬는데도 그냥 잘한다 그러면서 놔둬버린 거죠. 그 사실은 직권남용과 특활비 문제는 이제 여차하면 잘못하면 정치권 민주주의 정치권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 전체에 대한 공멸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누가 잘 싸우겠습니까? 윤호중이 잘 싸우겠어요? 전해철이 잘 싸우겠습니까? 잘 싸울 수 있는 건 이재명밖에 없어요. 응? 싸워도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웁니다. 전해철 나온다면서요, 당대표. 그렇죠, 당대표.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 또 누가 나옵니까? 지금 뭐 김태년 의원도 얘기하시는. 김태년까지. 응? 김태년 의원. 4.7 보궐선거 완패의 책임자죠. 그 정도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누가 얘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직은 지금 거론 안 되는데 뭐 이원욱 의원도 잠깐 이원욱까지. 야, 일단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 게 제일 맞다라고 개별 생각이 오합술들이 들고 다 나오는구나. 이재명 후보가 못 나갈 상황이라면은 뭐 조심스럽게 우상호 의원도 괜찮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선을 그나마 좀 잘 치르면 근데 이제 이재명을 지키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제일 낫고 그건 그래야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추스러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추스러져요. 그리고 본인의 대선 공약을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진짜 낙선하고도 공약을 이행하는. 그렇죠. 지금 17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떨어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촉대를 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민주당이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 많은 것도 필요 없고 3선 이상 물갈이, 독일 지역구 3선 이상 물갈이, 그다음에 중도 선거구제 네. 2개만 하면은 그냥 내부 혁신 완전하게 되고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게 마지막에 공약으로 나온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입법화 시키면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이다. 예, 당 대표 선거에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 또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짧게. 2대남 포기하지 마세요. 3대남 포기하지 마요. 왜 물론 이제 이준석이가 혐오의 그 레토릭으로 참 그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적대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싫어. 그런 혐오의 정치 싫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무슨 뭐 또 사과하라. 뭐 그리고 또 성범죄자는 뭐 완전히 공천에서 뭐 배제 혹은 배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이미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그거. 있어요.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비대위원 잘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당분간 우리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하지 마. 왜 그 보편적 자꾸 2030 청년으로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편적 2030 청년으로 자꾸 참 그런 걸 꺼내들면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야기합시다. 좀. 더 못 찍어 앞으로도. 좀 맞습니다.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이대녀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젠더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자체를 이대녀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제일 핵심적인 게 뭐 비매너도 있지만 그 120시간 공약, 그 주 120시간 노동 공약 같은 그럼.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공약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민주당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이게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젠더 이슈로 지금 그걸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대 공동위원장을 또 그렇게 뽑아놨으니 답답하죠 지금. 네.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요. 무슨 알죠. 극단적 네.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2030 여성분들의 대거 입당이라고 하는 게 여성들에게도 이 극단적 페미니즘은 동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2대남, 3대남 중에서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저쪽 당의 그 혐오 정치가 싫은데 여기 들어오면은 보험주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예비 보험주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못 들어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다 배제시키려고 하세요? 이 정당을 작용 반작용 수준의 이 흔히는 단발마적으로 보면 안 네, 돼요. 그렇죠.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